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알고리즘 강좌의 13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3주차는 원래 대면 수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좀 건강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자, 13주차 내용은 확률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알고리즘은 거의 전부가 결정론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확률적 알고리즘은 이러한 결정론적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테마들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테마에서 저희는 소수 판별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좌의 초반에 소수 판별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수 판별을 확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새로운 관점에서의 소수 판별법을 테마 1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우리 중요한 문제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인수분해 문제였습니다. 우리 암호론 가볍게 배웠던 7주차 기억나십니까? 그때 소인수분해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이것도 확률적 관점에서 확률론적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테마 2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생일 문제, 버스데이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일 문제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 즉 무작위화 알고리즘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생일 문제의 모티브를 따와서 무작위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가보도록 할게요. 확률적 관점에서의 소수 판별인데 잠깐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극초반에 이런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우리가 그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 방법 모두 정상적으로는 동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n이 소수인지, 하얀색은 잘 안 보이겠군요. 왼쪽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눠봐? 2로도 나눠봐, 3으로도 나눠봐, 점점점 n-1로도 나눠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 굳이 마지막까지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언급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3이 소수인지 대략 10의 제곱과 가까운 수죠. 이 103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사실 대충 10 정도로만 나누어도 충분하다. 즉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루트 n 정도로만 나눠봐도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측같이 작성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다시 한번 가지고 왔냐? 이게 효율성의 끝판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거 시간 복잡도 형태로 빅세타 형태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뭐 루트 n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루트 n보다도 훨씬 더 빠른 알고리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과 같은 진짜 무지막지한 정말 싫을 정도의 큰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루트 이것만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계산량이 많은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루트를 씌운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큰 수라면은 루트 씌워도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n보다도 좋은 더 빠른 시간 복잡도의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번 테마 1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소수 판별 알고리즘들,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이 알고리즘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답이 확실히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가 아니라면 확실히 아니에요. 소수가 맞다면 확실히 맞. 근데 우리가 이번 테마에서 살펴볼 확률적인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미리 귀띔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애매하게 답변을 내립니다. 즉,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수인 것 같은데? 라는 식의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즉, 뭐야,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루트 n보다 훨씬 빨라.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얘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 얘보다는 훨씬 빠른 대신에 답이 좀 불명확해요.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테마 1에서 살펴볼 알고리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애매모호한 소수 판별법의 정체를 파헤치기 전에 슬라이드 한 장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주 전까지 배웠던 모든 알고리즘들은 결정론적 알고리즘, 영어로는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결정론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입력이 출력을 100% 결정한다. 라는 의미에서 결정론적 알고리즘입니다. 자, 핵심 위주로 한번 슬라이드 내용을 볼까요? 동일한 입력이 주어졌다고 할 때 결과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알고리즘, 우리가 살펴봤던 거의 모든 알고리즘이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죠. 우리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졌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뭐 소트라든지 정렬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디로 풀었던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배웠는데 그거 다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도 똑같습니다. 당장 방금 전에 봤던 소수판별법, 특히 오른쪽에 있었던 이 루트 n까지 나눠보는 소수판별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n을 던져줬을 때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고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n이 똑같다면은 과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다. 이렇게 입력이 출력을 결정하는 걸 우리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 매번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오늘의 핵심 주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 영어로는 확률론적 알고리즘 또는 무작위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은요, 확률과 무작위성이 개입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실행 버튼,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요. 근데 누를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눌렀을 때는 소수 같아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는 확실히 합성수예요.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알고리즘,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 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써? 이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트 알고리즘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데 아니 매번 실행할 때마다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합성수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왜 쓰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든지 또는 대단히 직관적이라든지 하는 강점을 대신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을 많이 쓰곤 하지만 랜더마이즈드, 무작위화 알고리즘을 써야 좋은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크게 덩어리째 보자면은 두 덩어리의 알고리즘을 볼 거거든요. 하나는 밀러라빈이라는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볼 거고요. 다른 하나는 폴라드 로라는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볼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확률이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다? 실행을 띡 했을 때 정확히 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수일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내리는 게 밀러 라빈의 특징이고 소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폴라드로는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냐? 소인수분해라는 건 결국 약수 찾기 아닙니까? 그래서 약수를 찾냐 못 찾냐의 문제인데 얘는 약수를 찾으면 그 약수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못 찾잖아. 그러면 나는 실패했지만 사실 약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답이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자, 우린 지금부터 밀러라빈 소수 판별법을 볼 겁니다. 즉, 왕창 큰 수. 작은 수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큰 수가 있을 때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밀러라빈법으로 쉽게 빠르게 판별해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살짝 복습해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간고사 범위라서 사실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일러 파이 함수, 오일러 파이 펑션 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파이 펑션은 파이 n과 같이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 n에 대해서 n보다 작으면서 즉 1부터 n-1까지 수 중에서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렵게 안 갈게요. 우리 소수에 집중하고 싶잖아.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겁내게 큰 수에
소수 여부를 판독할 거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소수입니다. 즉, 파이 P에 대해서만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 예를 들어 17이야. 여러분 1부터 16 사이에 17과 서로소인 자연수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6개지. 17이 소수인데 서로소가 아닌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밑엔 놈들과는 다 서로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3이 소수야. 그럼 1부터 22와 공약수가 다 1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소수 P, 임의의 소수 P에 대해서 얘가 자명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P가 소수일 때 파이 P는 P마 1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97이 소수야? 그러면 1부터 96까지를 97과 비교했을 때 다 서로 소겠네. 그래서 97과 서로소인 97 미만의 자연수는 96개. 이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왜? 정의로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오일러 정리, 오일러 시오럼이었습니다. 이 친구 나머지 계산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A와 N이 서로소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등호가 3개, 바가 3개 있는 거는 합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우변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일러의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a와 n이 서로 소라.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뿐이라는 거죠. 서로소라면은 A의 파이 n승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라고 우리가 학습한 바 있습니다. 막 응용문제도 풀고 그랬어. 너무 먼 과거지만. 자, 그런데 우리 쉽게 쉽게 가자고 했죠. 오직 뭐만 생각한다? n이 소수일 때만 생각한다. 자, n이 소수입니다. 근데 n이 소수면은 제가 파이 n이 얼마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라고 했죠. 자기보다 밑에 있는 모든 놈들이 n과 서로 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 n은 n-1이라고. 그러면 얘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쓱싹. 이런 깔쌈한 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A와 N이 서로 소고 N이 소수일 때, 오직 소수일 때만입니다. A와 N이 서로 소고 N이 소수일 때 A의 N마 1승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슬라이드에 이미 정리해 드렸어요. 이렇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소인 자연수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a의 n마 1승은 1이 된다. 모듈로 n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식으로 보면은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도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도록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 근데 예시 하나만 보고 가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소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적당히 커야 좋으니까 한 17 정도를 생각할까요?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여러분 4와 17은 당연히 서로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의 17 마이너스 1승은 뭘로 난 나머지? 17로 난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의 16승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17로 나눈다고 해봐. 별로 나누고 싶지가 않습니다. 17번 곱할 거야? 16번? 근데 뭐가 된다? 4의 16승이 1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를 요 정리로부터 대번에 얻을 수가 있다. 왜? 4와 17은 서로 소고 17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아, 이걸 이래서 쓰는구나. 우리가 얘를 억지로 이렇게 차근차근 증명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달으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자, 우리가 결국 뭐냐면은 n이 소수인 상황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n이 소수인 상황에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n-1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ES승 곱하기 D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볼까요? n이 40
얼마 할까요? 40한 7 정도라고 해볼까요? 우리 소수인 때 집중하자고 했으니까. 자, n이 47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n-1은 46이 되죠. 근데 이 46은 2의 머시기승 곱하기 저시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저시기, D에 들어갈 저시기는 뭐다? 반드시 홀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결국 뭐예요? 2의 S승 곱하기 T. 막 문자가 화려하게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결국 뭐다? 2의 거듭제곱을 최대한 빼달라라는 요청입니다. 46에서 2의 거듭제곱을 최대한 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파란색으로 좀 편하게 표시해 드릴게요. 46에서 나누기 2를 해봐. 그럼 23이 되죠. 더 나누기 2 하실래요? 11.5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봤자 얼마만큼밖에 안 빠진다? 1승밖에 안 빠진다. 그리고 세모, 삼각김밥에는 23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2S승 곱하기 D를 하라는 거는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을 최대한 많이 뽑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뜬금없이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n이 소수라는 데 명심하면서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n이 소수고 그리고 편의상 a와 n은 서로 소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n이 서로 소고 n이 소수라고 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제가 이미 박스 처리해드렸죠. 이게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억지로 n-1, n도 아니고 n-1을 이렇게 변환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n-1은 이 지수에 들어가니까 요 지수를 뭘로 치환할 수가 있다? ESD로 치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뭐다? 네모친 이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단순 치환이에요. 우리가 형변환을 한 걸 그대로 치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합동식 결국 얘도 증호가 아니라 합동일 뿐이지 이항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네모칸 친 거를 이렇게 아랫줄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을 넘긴 거야, 그냥. A의 ESD 마이너스 1은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1과 0은 많이 차이 납니다. 1은 나머지를 의미하지만 이항한 다음에 0이라는 거, 우변이 0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아, n의 배수구나. 되게 복잡한 꼴이지만 지금 동글뱅이 친, 제가 동그라미 친 요게 바로 n의 배수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간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제가 아예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구체적으로 식을 드릴게요.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A의 108승 빼기 1이야.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A는 그냥 n과 서로소인 어떤 수입니다. 뭐 2가 됐든 3이 됐든 5가 됐든 좋으니까 A는 그냥 수예요. n과 서로소인 수. 편의상 보통 2로 두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 어쨌든 A의 108승 빼기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얘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고등학교의 추억을 되살려 볼까? 얘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 차공식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a 빼기 b와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54마저도 짝수기 때문에 네모칸, 우측 아래에 네모칸 친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08이라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거. 여러분 이거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당연히 짝수죠. 이 S승 항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뭐다? A의 짝수승 빼기 1은 나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손 들고 외치고 SOS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인수분해 해줘야지. 어떻게? 반토막을 내서. 2의 S승 곱하기 D를 반토막 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S-1승 D지요. 지수 유의하세요. 2의 S승 D를 2로 나누면 2의 S-1승 D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합차 공식에 따라서 더하기 1 빼기 1로 나누어지는데 인수가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뭐다? 얘도 짝수승 빼기 1이죠.
같은지 또해 어떻게 지수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면 S-2승 S-2승 얘도 결국 S- 땡땡땡 계속 내려가다가 2의 0승이 되지 않는 이상 2의 0승 되면 멈춰야겠죠. 2의 0승 되면 멈춰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 합차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돌고 돌아 이 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2의 S-1D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1이었는데 합차로 나눴죠. 그리고 또 빼기 1인데 합차로 나눴죠. 이렇게 계속 더하기 1승항이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뭐다? 아이고, A의 얘까지는 합차로 인수분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AD-1로 마무리할 수 있다. 모두 더하기 1인데 마지막만 빼기 1. 요런 꼴로 수많은 한 S개 정도 되나요? 이렇게 S개의 괄호가 연결되어 있는 좌변이 탄생하겠고요. 우변은 여전히 뭐다? 0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고 얘기 이어갈게요. 자, 제가 그냥 볼드 처리만 한 겁니다. 오일러 정리. 이 상단에 있는 게 방금 본 거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식의 우변이 0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 n이 소수라고 밑밥 깔았지요. 그러면 뭐야? n이 소수인데 좌변이 n의 배수래. 즉, 예를 들어 n이 17인데 좌변이 17의 배수래. 그러면 뭐예요? 후보 1, 후보 2, 후보 3, 뭐 점점점 후보 X라고 했을 때 1부터 X 사이에 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인은 뭐다? 17의 배수가 있다라는 거. n이 소수인데 1도 n의 배수가 아니고 2도 n의 배수가 아니고 3도 n의 배수가 아니고 마지막 놈도 n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전체가 n의 배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은 n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D가 n의 배수냐? 라는 말인즉슨 뭐예요? AD-1이 n의 배수라는 건 나누면 나머지가 2라는 겁니다. 밑줄 친 AD-1이 n의 배수라는 거는 AD 자체를 n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다. 그게 이항한 거잖아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후보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럼 적어도 뭐다? 앞에 있는 놈들 중에서 요 중에서 하나는 n 배수겠지. 결국 뭐예요? AD 더하기 1이 n 배수인가? 라는 말인즉슨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그냥 n마 1이라는 거죠. AD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기했죠. 자,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즉, 투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원조건이 성립하거나 투조건이 성립하는데 투조건은 뭐다? 점점점, 가운데 n으로 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n이 소수이면 얘는 100% 성립합니다. 아니, 그렇죠. 우리가 증명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n이 소수라면은 얘는 100% 얘가 1로 나눠지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든 얘나 점점점 얘나 한 놈은 나머지가 마일이든 무조건 원투 하나는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100%예요. 확률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제의 방향이 어떻게? 조건 성립. O가 성립이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 소수면 나머지 조건, 원투 조건이 성립하는 건 100%입니다. 원투 중 하나가 성립하는 건. 그러면 합리적 의심으로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최대 관건입니다. 자, 나머지 조건이 0이에요. 우리 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n으로 내가 이렇게 소수인 마냥 이 과정을 다 거쳤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뭐 8, 7, 5, 4, 2, 3, 4, 8 이렇게 굉장히 큰 수가 있을 때 다 거쳤어.
이 다 거쳤는데 나머지 조건이 성립을 하네. 즉, 원, 투 중 하나가 성립을 하네. 그러면 소수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소수 아닐까일까요? 여러분, 명제의 역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런 거겠죠. 뭐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명재는 참이죠. 초록 사과 있는데요. 뭐 이런 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빨간 사과만 존재하는 세상을 생각했을 때 사과가 빨갛다라는 거는 참이 명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 게 모두 사과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빨간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과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라는 조건을 걸자라는 겁니다. 즉, 뭐다? 나머지 조건이 성립할 때 미지의 n에 대해서 나머지 조건이 성립할 때 n이 소수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있느냐? maybe라는 애매한 말을 붙이면 썩 나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대한 수에 대해서 원투 중 하나가 성립을 해. 그러면 얘 소수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조건에 위배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달라야 되니까 갈색으로 적을게요. 위배. 우리는 뭘 배웠냐면 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명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은 명제의 대우는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n이 소수라면 나머지 조건이 성립한다. 가 참이라면은 얘의 대우, 즉 나머지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n이 합성수다. 얘는 100% 3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밀러-라빈 소수판별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밀러-라빈 소수판별법 전부예요. 결국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를 생각했을 때 소수 여부를 몰라요. 모르니까 찾고자 하는 거지. n에 대해서 봅니다. 이 조건을 때려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조건을 때려봤을 때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명제의 역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소수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소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엥? 원, 투 다 성립 안 하네? 그러면 명제의 대우 상황인 거니까 100% 합성수인 게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러-라빈 소수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정수론적인 내용도 꺼내면서 애써 이렇게 돌아 설명을 했을까요? 소수에 대해서는 얘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뭐 3경, 뭐 20경 이런 식으로 우리 조다음이 경이지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에 대해서 루트 n까지 나눠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요거를 때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해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수라 하더라도 S가 크겠습니까? 막 얘가 이렇게 큰 수야. 좀 지울게요. 얘가 n이라고 칠게요. 그냥 막 적은 겁니다. 자, 7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이렇게 와장창 큰 수라고 했을 때 s가 크겠습니까? 사실 2의 백승만 하더라도 다 쓰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가 겁내 길어지거든요. 결국 뭐다? s는 커야 뭐 세 자리?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셋,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런 건 코웃음이실 정도로 굉장히 S가 작다라는 겁니다. S가 작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 밀러-라빈 판별법을 하기 위해 몇 번의 연산이 필요하냐면 사실상 S번만 연산하면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점점점 S마 1번까지만 하잖아. 결국 여기서 한 번, 여기서 S-1번. 총 S번 정도만 큰 수의 연산을 하면 소수 판별이 끝난다니까? 그 말인 즉슨 겁내 큰 수더라도 루트 n만큼 연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S만큼만 연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밀러-라빈 소수 판별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좀 이따 해볼 거지만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빠른 시간 안에 소수를 판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밀러-라빈 쉬운 개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엑서사이즈를 풀어볼 건데 자, 소수에 대한 다음에 물으면 답해보세요. 미치 3인. 제가 방금 전에 A라는 거는 N과 서로 소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오일러 정리와 밀러-라빈 판별법에서 쓰이는 요 A가 바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얘를 베이스 또는 미치라고 한다. 라는 걸 숙지해 두세요. 얘 미치라는 건 사실 여러분 익히 들어봐서 친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미치 3인 밀러-라빈 판별법을 이용해서 O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우린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밀러-라빈 판별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미치 2인 밀러-라빈 판별법을 이용해서 9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문제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죠. 자, 저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밀러-라빈이 사실 쉬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워낙 강력하게 빠르게 소수를 판별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찬찬히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치 3인 밀러-라빈 판별법을 이용하래요. 여러분 사실 이거 오늘 처음 배우고 바로 체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캡처본을 올려놓았습니다. 요거를 흘끗흘끗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좀 더 체득이 잘 되겠죠. 자, 미치 3인 밀러-라빈 소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O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다? N이 O다라는 겁니다. N이 O인 즉슨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한다? 보자마자 N-1을 형변환하고 싶어 한다. N-1은 4고요. 4를 2의 거듭제곱 0끌하면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 어쨌든 1도 홀수니까요.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을 끌어다 쓸 수 있겠고 우린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 미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원투 조건, 상단에 있는 원투 조건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조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조건은 A의 D승, A가 미치였죠? 3의 D승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두 N인데 N은 5지요. 자, D는 뭐였냐면요. 홀수였는데 2의 제곱 곱하기 1로 우리가 형변환을 했기 때문에 D는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3의 1승으로 바꾸어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나머지가 3이지요. 1도 마일도 아닌 그냥 3입니다. 자, 그럼 그와 동시에 우리가 투조건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조건의 시작은 뭐냐면 방금 계산한 3의 1승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인즉슨 뭐다? 나머지가 4라는 겁니다. 모두 5니까. 5로 난 나머지가 마일이라는 건 4라는 거니까. 자, 근데 4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어떻게 된다? D2D 2제곱 D. 여러분, 밑은 고정이기 때문에 지수에 집중하세요. 제가 시뻘겋게 표시를 해드리자면 지수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수가 2배씩 펌핑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 직전까지. 즉 우리가 지금 2의 제곱은 1 이렇게 항변환을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얼마만큼 펌핑된다? 여기 지수라고 적겠습니다. 지수가 A의 지수가 얼마만큼 펌핑된다? 1이었다가 2배였다가 4배까지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4까지는 안 가요. 왜? 2S승 D까지는 안 가고 S-1에서 끊기니까. 그래서 지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1과 2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1은 확인했어요. 뭐다? 3의 제곱을 이제 확인할 차례라는 건데 3의 제곱을 모두 5로 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얘 9니까 5로 나누면 4거든요. 나머지가 4라는 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라네. 그래서 뭐다? 지금 밀러-라빈 테스트를 통과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수를 2배씩 뻥튀기 뻥튀기 뻥핑 뻥핑 해가면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마1을 마주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투 조건, 원 조건은 위배됐지만 투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고 성립이라는 말인즉슨 5가 밀러-라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울게요.
밀러라빈 테스트를 통과했다. 조건이 성립했다라는 건 뭐다? 아마도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된다?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미치 3인 경우도 있겠지만 미치 뭐 7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치 3인 거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소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maybe 소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실제로 소수가 맞긴 하다. 그래서 성능이 괜찮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미치 2인 밀러라빈 소수 판별법 똑같은 짓 계속하면 되겠죠. 우리는 n이 9인 걸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한다? n-1을 형 변환하고 싶어 한다. n-1은 8이고요. 8은 로 형태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동글뱅이 치고 방금 전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해 볼게요. 앞으로 계속 지수를 어떻게 펌핑 시키겠다? 1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8까지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왜? 직전에 발을 떼니까. 1, 2, 4 순으로 밀러라빈 테스트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미치 2라고 했기 때문에 2의 1승, 1승 먼저 해야죠. 2의 1승이 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9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 즉, 1도 아니고 마일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펌핑 해가면서 투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투 조건을 명심하세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펌핑 시켜볼게요. 첫 번째 펌핑은 2의 제곱. 2의 제곱은 나머지가 4입니다. 4는 마이너스 1과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수를 4로 뻥튀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2의 3승이 아니라 2의 4승으로 뻥튀기 해야 돼요. 2의 4승은 16이죠. 16을 9로 나누면 7입니다. 7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결국 뭐다? 우리 지수 펌핑 완료했는데 마이너스 1은 한 번도 등장 안 했네? 뭐다? 밀러라빈 테스트를 위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슬라이드 가볼게요. 밀러라빈을 위배했다? 합성수 100%. 이건 내가 단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치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정수론적 개념, 오일러 정리에 따라서 얘가 미치 2일 때 밀러라빈을 통과 못했다? 그럼 100% 확률로 얘는 합성수다. 결국 두 문제의 답은 첫 번째 maybe 소수. 두 번째는 확실히. 전 한글을 사랑해서 한글로 적겠습니다. 확실히 합성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maybe라는 거는 되게 두루뭉술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보학, 공학, 과학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멘트입니다. maybe라는 거는 애매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 컴퓨터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얘를 왜 배울까요? 얘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maybe라는 답변은 내가 원치 않는데 확실히 소수면 소수다, 합성수면 합성수다라는 걸 알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런 밀러라빈 테스트를 애써 배웠을까요? 자,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요. 알려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치 2. 미치는 보통 소수를 많이 택합니다. 어차피 n과 서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보통 소수를 택하는데 미치 2인 상황이라면은 뭐다? 이 모든 수들을 100% 확률로 정확히 소수 판별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1부터 2046까지 중 하나인 어떤 값, 2013, 뭐 2032, 이런 값들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충분하다? 미치 2인 경우에만 밀러 라빈 테스트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직접 돌려보는 거야. 근데 maybe 소수라고 한 놈은 100% 소수네. 그게 바로 요 범위다라는 겁니다. 합성수는 볼 것도 없겠죠. 합성수는 미치 뭐든 간에 통과 못하면 무조건 합성수인 거죠. 그래서 합성수는 그러려니 하더라도 우리가 maybe 소수라고 한 놈들이 적어도 이 범위에서는 찐소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다? 미치 2인 상황에서 2047을 넣으면은 판단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47은 여러분 소수가 아니거든요. 합성수예요. 이거 약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치 2인 밀러라빈 테스트를 2047에 적용하면은 소수라고 나와요.
maybe 소수. 그럴 땐 틀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미치 그러면 수학자 소수 위주로 한다고 했죠? 뭐 이 정도 40 밑에 밑만 생각하면은 대략 한 10개 정도 밑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베이스가 한 10개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놀랍게도 요 밑, 즉 밀러 라빈 테스트를 몇 번 하는 겁니까? 10번 정도 하는 거죠. 밑이 10개 정도니까. 이 10번 정도의 밀러 라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상적으로 다루는 조경단위의 모든 자연수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100% 오류 없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maybe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요 정도의 정확도다라는 40 미만의 민만 가지고도 우리가 고에서 경단위 의 수는 문제없이 소수 판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굉장히 큰 수를 다룰 때 밀러 라빈 소수 판별법을 다른 판별법보다 우선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흔히 PS라고 부르는 뭐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 같은 그런 문제풀이 시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빠르게 소수 판별을 위해서는 실제로 밀러 라빈 테스트를 쓴다. maybe라는 결론이 있기는 하지만 실험적으로 얻은 결과, 실험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밑이 요 정도만 돼도 10번의 밀러 라빈만 하더라도 웬만한 수들을 다 100% 확률로 소수 판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밀러 라빈 판별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 높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파이썬 코드 한번 보고 돌려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밀러 라빈이 왜 확률적 알고리즘인지 잘 와닿지 않는 수강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확률적이라는 건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건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면 요 A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를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2일 때는 통과했던 수가 3일 때는 페일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n과 a를 모두 인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n은 소수 판별하고자 하는 수, a는 선택하는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엄청 큰 수를 소수 판별하려면 앞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mr 프라임 n이 엄청 큰 수라고 했을 때 2해보고 3해보고 5해보고 한 37 정도까지만 해보면은 소수가 확실히 판별이 되겠지요. 어지간히 큰 수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거를 그냥 코드로 변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ESD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 이거를 이 while true의 구문에서 구현하겠습니다. 결국 s를 0으로 초기화하고 우리 거듭 제곱이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짝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s를 0으로 초기화하고 d는 n-1 즉 초기 값으로 둔 상태에서 2로 나눠질 때마다 하나씩 뽑는 겁니다. 거듭 제곱 1 올려 1 올려 1 올려 그 사이에 d는 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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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 반복한다. 언제까지? d가 홀수가 될 때까지 즉 뽑아먹을 2는 다 뽑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Y를 돌린 다음에 뭐 한다? 그냥 밀러 라빈 원투 조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원투 조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확인하죠. 얘 혹시 나머지 1입니까? 를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1이 아니에요. 1이면 운이 끝내주게 좋은 거지. 왜? 조건을 초장부터 충족해버린 거니까 maybe 프라임 출력하면 되는 거고 1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여정을 떠난다? 마이너스 1인지 체크하는 여정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D에서 2D, 2D에서 4D, 4D에서 8D, 8D에서 16D 이렇게 계속 올려가면서 마일이 하나라도 걸린다? 리턴 아마도 소수. 끝까지 리턴을 못했어. 독하다 독해. 그런 경우엔 뭐다? 안소수, definitely 합성수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코드 한번 돌려볼까요? 잠깐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결국 while true까지는 그냥 2의 거듭 제곱을 많이 뽑기 위한 구문이었고 실제 밀러 라빈은 여기 어이구 예. 여기서 돌아간다. 1과 마일이 한 번이라도 걸렸다?
아마도 소수. 기어이 안 걸렸다. 무조건 합성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정의만 했으니까. MR 프라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332 소수인지 7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판독해 볼까요? 결과, 아유, 아니죠. 3의 배수죠. 9의 배수기도 하고. 하나 더 해볼까요? 2011은 소수일까요? 예, 이거 소수 아닙니다. 실제로 약수가 있어요. 자, 그럼 소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찍어보는 건데, 237을 했을 때, 어이구, 얘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나 봅니다. 얘는 뭘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거는 우리가 사실 테마2에서 볼 거지만, 얘는 뭘로 나누어 떨어질까요? 한번 볼까? 2, 3, 7. 아, 세 자리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니까, 얘 3의 배수라서 안 되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233? 그죠? 얘는 실제로 소수입니다. 233은 실제로 소수고 MR 프라임도 소수라고 판독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베이스 2에만 의존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이거 판독 못한다. 여러분 2047은 뭡니까? 2048 빼기 1이잖아요. 근데 2048이 2에 빼기 1이니까 아이고 얘 가지고는 안 되겠네. 얘로는 인수분해 할 수 없지만 얘가 뭐인 게 알려져 있냐면은 23의 배수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47을 2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 8 정도일까요? 하고 207이라고 했을 때 9로 나눠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는 23, 89 등의 약수를 가지니까 실제로 합성수거든요. 실제로 합성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 잘못 판별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본다? 밀러-라빈 테스트를 3에 대해서도 해본다. 그러면 definitely not prime. 비록 이의 결과는 중요하니까 여기 주석으로 적을게요. 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두 번째 테스트 결과 확실히 합성수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둘 중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 확실하다는 쪽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합성수라는 걸 판독할 수가 있다. 이 짓을 몇 번 하면 한 10번 정도만, 37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독할 수가 있다. 굉장히 유용한 밀러-라빈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가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방금 전에 소인수 분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꼈죠. 2047이 소수일까 아닐까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소인수 분해해 봐야 된다. 자, 우리 잠깐 플래시백을 해보자면은 이 소인수 분해 문제가 암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왜? RSA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암호 시스템, 암호 체계들이 이 소인수분해 문제의 난해함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굉장히 큰 수, 어이구, 요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다? P랑 Q가 궁금하다. 얘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수를 알고 싶다가 소인수분해 문제였죠. 그런데 얘를 소인수분해하기 위해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당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나눠보는 거거든요. 뭐든 소수로. 2로 나눠봐, 3으로 나눠봐. 그렇게 해서 약수를 찾는 건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소인수분의 문제가 어렵다. 그게 암호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의 안정성은 잠깐 미뤄두고 우리가 소인수분의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는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모든 소수에 대해서 다 나눠보는 이런 1차원적인 방법, 느린 방법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소인수분해도 보다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확률적 알고리즘, 확률론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maybe가 덧붙더라도 어떻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폴라드 로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폴라드 로인데요. 이 폴라드는 사람 이름인데 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로는 무슨 문자죠?
이걸 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문자로. 요 로에서 본다는 겁니다. 폴라드 로라는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를 확률적으로 잘 수행합니다. 즉, 약수를 무조건 찾는 건 아니에요. 100% 약수를 뽑아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수를 잘 뽑아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폴라드로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좀 뜬금없으실 수 있지만 로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그리스 문자 방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 폴라드 로 알고리즘은 요 그래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소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폴라드 로인 거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거 그리스 문자 로자잖아. 로자랑 비슷해서 폴라드 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우리는 보통 폴라드 로 순환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로 로자로 생긴 순환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얻어보도록 할게요. 순환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폴라드 로를 순환 그래프를 얻을 건데 편의상 x제곱 플러스 1로 두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될 건 뭐다? gx는 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c 값은 various 합니다. 즉 여러분이 1이 싫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실 수도 있고 7을 넣으실 수도 있고 2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우리 마치 이 밀러라빈 판별법에서 베이스를 갈아 끼울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보다 C값 갈아 끼울 때마다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확률론적 알고리즘의 하나인 겁니다. 적절한 C를 확률적으로 그냥 갈아 끼워 본다. 그래서 확률론적 알고리즘인 거예요. 자, 어쨌든 GX를 X제곱 플러스 1로 편의상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계속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대입하는 과정밖에 없어요. X가 0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작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x는 0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0을 넣어서 gx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x는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죠. 자, 명심할 거는 이렇게 g를 계속 대입하는 과정에서 모듈로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머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수가 엄청 커지더라도 이 15에 대한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자, gx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gx가 1인 상태에서 얘에다가 또 g를 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ggx는 뭐가 됩니까? g1이 되죠. g1인 즉슨 2니까 2가 된다. ggx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gggx는 뭐가 되겠습니까? g2죠. g2는 2제곱 더하기 1은 5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5를 넣으면은 26이 되는데 26이라는 수는 취급 안 하죠. 왜? 15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11로 변환되겠고요. GGGG X는 11제곱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를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결국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11제곱 더하기 1을 했을 때 122가 되고요. 얘를 15로 나온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더 GGGGGX를 안 했을까요? 귀찮아서였을까요? 아니고요. 2가 나타난 순간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국 뭐예요? 앞에 결과가 앞에 수가 뒤에 결과를 결정짓는 방식이잖아요. 1을 넣으니까 2가 나온 거고 2를 넣으니까 5가 나온 거고 5를 넣으니까 11이 나온 거고 11을 넣으니까 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5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 이미 어디서 알아? 여기서 알죠. 그러면 이미 2를 한 번 더 본 순간, 2를 한 번 더 목격했어. 그 순간 어떻게 했나? 5가 나올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로자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0에서 1이 됐어요. 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1에서 2가 됐어요. 쭉 갑니다. 근데 2, 5, 11은 어떻게 된다? 동글뱅이 칠게요. 계속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다. 2, 5, 11, 2, 5, 11, 2, 5, 11 돌 수밖에 없다를 부드러운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예쁘지 않습니까? 예, 폴라드 로가 이런 순환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0, 1, 2, 5, 11. 자, 그러면 이 순환 그래프는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자연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고요.
GX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편의상 GX는 X제곱 더하기 1로 X 시작점은 0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폴라드 로를 먼저 찾았는데 대체 그래서 폴라드 로가 뭘까요? 폴라드 로는요, 이 순환 그래프에서 출발해서 난수 사이의 차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 그래프에 5가지 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포착했잖아요. 뭐? 0, 1, 2, 5, 11.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얻은 거냐면은 그냥 굴렁쇠 하나 얻은 거지만 5개의 난수를 얻은 겁니다. 즉, 0에서 14. 그 이상은 나머지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0에서 14의 15개 수 중에서 난수 5개를 컴퓨테이셔널하게 뽑은 거예요. 0, 1, 2, 5, 11. 자, 그러면 이 폴라드로 알고리즘은 뭔 짓을 하는 알고리즘이냐? 난수 사이의 차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1과 2의 차를 계산해 볼게요. 차는 디퍼런스죠. 이 디퍼런스를 계산하면 뭡니까? 11 빼기 2는 9지 9. 자, 그런데 우리 이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GCD 때려보자라는 겁니다. GCD 뭐예요? Greatest Common Divisor의 준말이죠. 최대 공약수. 9와 15의 최대 공약수가 뭡니까? 3, 2지요. 자, 그런데 9와 15의 최대 공약수가 3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15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GCD 구하는 과정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구한 결과 15가 3을 약수로 가진다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죠? 15를 소인수분해하는 게 목표였던 거야. 자, 근데 15의 약수를 찾아버렸네? 그럼 우리 목표 달성한 거 아닙니까? 15는 3 곱하기 5라는 목표. 물론 소인수가 여러 개거나 하나의 인수가 중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어쨌든 뭐다? 그 약수 하나만 찾으면 돼. 어차피 약수 하나를 찾잖아. 그러면 원래의 큰 수를 그 약수로 나눠버린 다음에 나눈 결과 가지고 또 소인수분해하면 되거든. 이게 마치 분할정법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수 n에 약수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소인수분의 목표인 건데 우리가 약수를 찾아 불었네라는 겁니다. 적어드렸어요.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 얻은 순환 그래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순환 그래프의 난수 사이, 그냥 순환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모든 수가 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수 사이의 차를 D라고 할 때 GCD DN을 끊임없이 계산해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한 이 정도를 집어볼까요? 한 1과 5. 자, 1과 5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1과 5 사이의 차이는 4죠. 그럼 GCD 45가 되는데 여러분 얘는 아시겠지만 4와 15의 공약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공약수가 1이야? 그럼 헛걸음한 겁니다. 우리 1을 찾고 싶어서 약수가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서 이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자명한 약수니까 패스. 그렇게 여러 개를 다 해보다가 이난수랑 전한수의 차이는 1이 아닌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그걸 찾는 게 폴라드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겨요. 난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난수 사이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합이 이만큼이나 많이 탄생할 수가 있지요. 5개의 난수 가지고 10개의 조합을 맹글어 낼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난수 조합을 적게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폴라드로 알고리즘은 그냥 10개의 난수 조합을 다 때려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쌍쌍바로 다 때려보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투 포인터라고 보통 알고리즘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익숙한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투 포인터라는 거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아닌데.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있고, 파란색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 한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빨간 사람은 천천히 한 발짝씩만 깡총깡총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로 간다.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빨간색 사람은 한 번 움직일 때 요렇게 색깔이 왜 안 바뀌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빨간색 사람은 한 스텝 움직인다라는 거. 반면 파란색 사람은 두 스텝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중 이렇게 두 스텝씩 움직인다라고 할게요. 자, 빨간색, 파란색 사람을 제가 각각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0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X1은 한 걸음씩 깡총깡총, X2는 두 걸음씩 공중공중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아시죠? 요 방향. 자, 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0이라는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X1과 X2, 빨간 사람과 파란 사람을 서로 다른 보폭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1은 보폭을 한 칸만 뛰니까 어떻게 된다?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1이 되고. X2는 똑같은 0에서 출발했지만 정중 두 스텝 가기 때문에 2로 갑니다. 그러면 뭐다? 이 자체가 난수쌍이 되는 거예요. 아, 난수쌍 10개를 내가 애써 막 콤비네이션 돌려서 찾지 말고 그냥 투포인터로 움직이자. 한 놈은 깡충, 한 놈은 공중. 하면은 어차피 계속 그렇게 깡충, 공중, 깡충, 공중, 깡충, 공중 하다가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그만하면 돼요. 자, 그러면 스텝 1을 밟았을 때 1과 2. 여러분 1과 2 사이의 차이는 1이지요. 결국 GCD 1,15를 구하는 건데 얘는 자명한 약수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약수를 못 찾았으니까 한 번 더. 스텝 2로 가겠습니다. X1은 2, X2는 1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GCD DN을 구할 때 X1은 2, X2는 11인 이유는 뭘까요? 1인 상태에서 X1은 또 한 뼘만 깡총 가니까 2가 되고 X2는 애당초 2인 상태였는데 정중 두 스텝 밟아서 11로 가니까 X1은 2, X2는 1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와 11이라는 또 다른 난수 조합이 뽑혔습니다. 2와 11의 차이는 9. 9와 15의 최대 공약수는 3. 15의 약수 3 찾았네. complete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난수 쌍끼리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와 원래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혹시 1보다 큰가? 라고 의심을 갖는 게 폴라드 로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난수쌍을 어떻게 구한다? 애써 콤비네이션 때리지 말고 한 놈은 한 스텝씩 한 놈은 두 스텝씩 이동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돌다가 결국 언젠간 만나겠죠. 깡총이랑 공중이가 만날 거 아니야. 어차피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으니까. 평생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랑 검중이가 만날 때까지 약수를 못 찾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찾았지만 깡총이랑 검중이가 만날 때까지 약수를 못 찾았어. 그럼 뭐야? 실패한 겁니다. 이게 확률론적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아, 실패할 수도 있어. 마치 우리가 프라임이 아니라 메이비 프라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약수를 찾는데 실패했어. 페일을 출력하지만 정확히는 뭐다? maybe fail. 나는 못 찾았어. 나는 네가 준 설정으로는 약수를 해서 거기를 못 찾았거든. 근데 그게 내가 소인수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설정으로 잘 해봐. 라는 게 폴라드로 알고리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코드 볼까요? 자, 코드는 세 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GX가 편하니까 GX 먼저 볼게요. GX는 뭐 볼 게 있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C에서 C만 잘 정해주면 된다. 팝 퀴즈 미리 한번 풀어볼까요? 폴라드 롤을 확률적 알고리즘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C 값을 1 넣었다가 마일 넣었다가 2 넣었다가 3 넣었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설정을 넣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 수 있다. 어떤 설정을 넣으면 페일인데 어떤 설정을 넣으면 소인수 분해를 잘 하네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확률적 알고리즘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얘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갈아 끼울 수 있다? 깡총이의 출발점과 검둥이의 출발점도 여러분이 사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뭐를 가장 많이 채택한다? 빵빵을 가장 많이 채택하긴 하겠습니다. 자, PR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PR은 폴라드 로의 중간입니다. 그냥. 예. while true를 돌립니다. while true는 무슨 뜻? 우리가 언젠가는 멈추는데 멈추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자명하지 않은 약수를 찾아 물었어. 공약수가 3이네. 그러면 리턴 공약수를 하면 되고요. 깡총이 공중이 공약수 못 찾다가 끝내 만나버렸네. 그러면은 fail을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뭐를 계속 반복해요? 깡총이는 G를 한 번만 때립니다.
검중이는 함수를 두 번 때리죠. 그렇게 깡총이랑 검중이의 GCD, 깡총이와 검중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D와 N의 GCD를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계신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겁니다.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4와 10의 최대 공약수, G라고 하겠습니다. 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우리가 더 큰 놈을 더 작은 놈으로 나눠 보면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된다? 더 작은 놈은 그대로 있고 10을 뭘로 나눠봐? 4로 나눠봐서 나머지로 치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G4,2가 되죠. 이 짓을 반복해. 어떤 짓을? 큰 놈을 작은 놈으로, 작은 놈은 그대로 둔 채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눈 나머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4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돼버렸죠. 그럼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 그러면 0이 아닌 쪽을 최대 공약수로 취한다. 가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 GCD를 구하는 효과적인 유클리드 호재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거 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 10과 35 중 10은 두고 더 큰 35를 1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5가 되고요. 나머지를 기입한 겁니다. 나머지를. 또 더 작은 놈인 5는 놔두고 더 큰 놈인 10을 5로 나눈 결과 나머지가 0. 0이다? 그럼 반대쪽이 곧 GCD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구현한 거예요. 별거 없고요. 결국 핵심은 뭐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그냥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GCD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GCD를 활용해서 약수를 찾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문제가 아니죠. 이 코드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 폴라드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GCD도 그대로, GX도 그대로, PR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이 폴라드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을 소인수분해 할 필요가 있을까요? 17을 소수인데 뭘 소인수분해요? 17은 17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수인 경우에는 소인수분해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통 실무에서는 뭐를 쓰냐? 이 밀러라빈을 같이 씁니다. 일단 n을 소인수분해하라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 뭐부터 확인한다? 의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n 혹시 소수 아니야? 그래서 밀러라빈 한번 돌려보고 만약에 소수면 에이 얘 소인수분해 못하네. 지 자신이네. 라고 결론 내는 거고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폴라드로를 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소수가 아니라고 합성수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합성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의를 잘 한 상태에서 tr 어떤 합성수와 함께 x1, x2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어떻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 굉장히 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소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계산기를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수 중에 큰 거는 뭐 89 정도가 있겠고요. 89와 함께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뭐 53 정도면 되게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4717을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53 곱하기 89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한번 해보자. 4717을 우리 뭐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x1, x2, 깡충이와 검중이가 모두 0점에서 출발하는 기준으로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드 로 소인수 분해의 반환값은 뭐다? 어떤 약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 볼까요? 53. 사실 우리는 돌려보기 전까지 뭐를 몰랐어요? 89가 나올지 53이 나올지 사실 몰랐어요. 돌려봐야 알지. 사이클, 깡충이, 공중이가 직접 돌아봐야 아는데 어쨌든 도운 결과 53이 나왔다. 아하, 53이라는 약수를 진짜 빨리 찾아줬네. 매번 안 나눠보고.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깡충이와 공중이가 1점과 1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53이 역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1점과 뭐 2점에서 한번 해볼까? 53이 역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2점과 1점 가볼까요? fail 이런 식으로 깐충이와 검중이가 계속 돌다가 소인수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못한다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못하면 옵션을 바꾸면 돼요. fail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 뭘 알아? 4717이 소수가 아닌 건 알아.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뭘 바꿔보는 겁니까? 제가 지금 동글뱅이 친 세 개를 바꿔보는 거죠. 하나는 예, 하나는 예, 하나는 예. 요것들을 바꿔보다 보면은 우리가 곁들 날이 온다. 예를 들어 2와 뭐 15라고 했을 때 5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폴라드로의 실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테마, 세 번째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작위 알고리즘 또는 확률적 알고리즘을 논할 때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 개념이 바로 생일 문제, birthday problem입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저랑 함께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교실에 총 N명의 학생이 존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실에는 130분의 학생이 존재하겠죠. 물론 결석자 빼고. 자, 그렇게 존재할 때 이들 가운데 생일이 같은 경우가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 N이 10이라면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우연히 너도 3월 14일, 나도 3월 14일 이런 경우가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생년은 무시하고 생월과 생일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N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생일이 모두 다르다라는 건데 혼자 있는데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약간 호러 공포죠. 그래서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명일 때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두 명이 있어요. 얘들이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생일이 언젠가겠죠. 뭐 3월 14일이든 2월 15일이든 1월 16일이든 언젠가가 생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놈과 생일이 다르려면 두 번째 놈에 뭘 곱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생일이 안 겹친다라는 거는 얘가 언제가 생일인지 몰라도 그날만큼은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365분의 364라고 우리가 두 명의 생일이 겹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문제는 같은 경우를 계산하는 건데 다른 경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생일이 모두 다른 경우. 그게 더 쉬워서 그래요. 자, 3명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놈의 생일이 어딘가 있어요. 언젠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놈과 두 번째 놈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한 거죠.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안 겹치려면 그날은 아니어야 돼. 자, 그러면 뭐다? 세 번째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랑 안 겹쳐야 되고 얘랑 안 겹쳐야 돼. 그러면 그날과 전날 두 날을 피해야 되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윤달은 뺍니다.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 N명의 학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벌스데이 프로블럼의 답, 즉 생일이 같은 경우가 존재할 확률은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코딩까지는 안 해볼게요. 버스데이 프로블럼 n이라고 했을 때 프랍을 1로 두고 계속 곱합니다. 365, 364, 365, 363 계속 곱한 다음에 1에서 뺀다. 왜?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한 거니까 1에서 빼야 같은 경우가 존재할 확률이 되겠죠. 자,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3명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반에 20명 정도 있어. 여러분 23명 있으면 사실 생일이 다 다르겠죠. 생일로 가능한 모든 케이스들은 365가지나 되는데 23명밖에 교실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같은 경우가 존재할 확률이 한 10%, 5% 정도밖에 안 될 것처럼 우린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버스데이 프로블럼 함수를 때려보면은 23명일 때 실제로 생일이 같은 경우가 존재할 확률이 무려 절반이 넘어갑니다. 50.7%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술 더 떠서 70명으로 클래스가 커졌다라고 할게요. 70명도 우리가 365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일이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다르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70명일 때는 얼마가 된다? 99.9%로 생일이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생일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다? 아, 적은 수로도 생일이 같은. 우리 이것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암호론이 됐든 컴퓨터 과학이 됐든 생일이 충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일이 충돌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적은 수만 있더라도 왕왕 발생한다가 버스데이 프로블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고풍스럽게 확장해 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일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내의 원소 수가 적더라도, 즉 23명밖에 없더라도 생일이 같은 충돌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우리 해싱과 같은 암호 체계, 우리가 해싱을 다루진 않지만 해싱과 같은 암호 체계가 있을 때 생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폴라드 로에서 점끼리 충돌시켜 보다가 GCD가 3이네? 라는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생일끼리 부딪히다가 암호 체계가 깨지네. 우리 이걸 버스데이 어택 생일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보다도 중요한 두 번째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결국 뭐예요? 계속 곱했거든요. 근데 곱해지는 수가 되게 컸습니다. 365분의 364면 0.99x잖아요. 겁내 큰 값이지만 이걸 계속 곱하다 보니까 급격히 한 23번만 곱했는데도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절반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1에서 뺀 결과가 절반 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에 가까운 확률을 반복적으로 곱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그 결과가 0에 가까워진다. 이거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자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틀렸다라는 건 답을 못 냈다라는 겁니다. 뭐 maybe라든지 아니면 답을 못 냈다라든지 어쨌든 정답을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그런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무작위로 시도하면은 글쎄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테마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좌표 평면 위에 700이 아니죠. 77,777개의 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막 산발적으로 있는 거야. 이 점들 중에서 22,222개 이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그 직선을 훌륭한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77,777개를 다 찍어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근데 이거 직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여러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직선은 두 개 지나요. 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직선은 4점을 지나는군요. 그럼 4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7777개의 점들을 가지고 직선을 와장창 많이 만들었을 때, 모든 직선을 다 생각했을 때 22,222개, 즉 7분의 2만큼의 점들을 지난다면 훌륭한 직선이라고 하고 훌륭한 직선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수업을 안 들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했다? 그러면 이런 액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물음표 있고 회색인 거 보니까 약간 싸하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77,777개 점들 중에서 22,222개의 점들을 뽑을 수가 있죠. 우리 이거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 기본 조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번 점, 2번 점, 점점점, 22,222번 점. 아주 정석적으로 이렇게 한 세트를 찾겠습니다. C1은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22,222번 점을 포함하는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C1의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는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22,222개의 점들이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훌륭한 직선을 찾아버린 거죠. 그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못 찾았어. 그러면 또 다른 조합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해서 22,222개를 서로 다른 조합으로 또 뽑아요. 그러면 얘들이 한 직선 위에 있는지 파악해서 맞으면 그만두고 아니면 또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을 시도해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77,777개에서 22,222개를 컨비네이션으로 뽑은 그만큼의 모든 케이스를 다 돌려봐야 됩니다. 이거 얼마인지 우리 별로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이 넘겠지요. 이거는
시간 복잡도 차원에서 사실상 활용할 수가 없는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물론 운 좋아서 직선이 나와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나오면 어쩔 거야. 다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우리 소수 때도 그랬고, 소인수분해 때도 그랬고, 매번 하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다면 무작위 건법을 썼다. 그러면 요것도 이런 식으로 무작위화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테마 3에서 언급드린 대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끝끝내 정답을 도출해낼 수도 있어요. 100% 확률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액션을 한번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까지는 안 할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첫 번째, 77,777개에서 2만 개를 뽑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번거롭습니다. 그냥 눈 감고 2개 찍어. 뭐 어떤 점들이 있겠죠, 2개. 2개 점들을 딱 찍어서 그냥 다른 점 신경 안 쓰고 직선 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 위에 22,222개 이상 점들이 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7만 개 스캔 한번 쫙 하면 되잖아. 직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직선 하나 그어서 2만 개 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넘었다면은 우리가 바로 찾던 훌륭한 직선이 그 직선이죠. 그러면 yes를 반환하면 됩니다. 어차피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yes가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른 2점을 또 눈 감고 고릅니다. 그리고 이어. 자, 이 짓을 놀랍게도 몇십 번 안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훌륭한 직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뭐 프로그래밍 기회가 된다면 해보세요. 자, 해봤을 때 얘가 되게 높은 확률로 50번, 60번만 해보더라도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아, 컴퓨터한테. 50번, 60번만 반복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알고리즘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만 드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체가 이렇게 점들이 있을 때 점들이 77,777개가 있어. 자, 그럼 이 중에서 대략 7분의 2 정도가 뭐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훌륭한 직선에 속하는 점들. 훌륭한 직선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 77,000개 점들 중에서 훌륭한 직선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2 정도 되는, 물론 더 많은 점을 지나야 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22,222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빗금 친 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훌륭한 직선 위의 점들이 훌륭한 직선 위의 점들이에요. 제가 위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7분의 5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훌륭한 직선 위에 없는 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실을 알아요. 훌륭한 직선이 있다라는 진실을 알거든. 근데 모른 척하고 이 액션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무작위로 2개의 점을 골라서 직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운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을 골라버렸어. 그러면 예스 반환하고 끝나는 거죠. 결국 뭐다?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했을 때 yes 반환하고 yes를 반환했다라는 건 더 우리가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직선이 하나라도 있는 거니까. 1단계에서 yes를 반환해서 프로그램이 terminate, 종료되는 경우는 확률로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운 좋게 빗금친 영역의 2점을 싹 고른 거니까. 가 됩니다. 결국 뭐다? 1단계에서 성공하고 직선 찾아서 끝날 확률은 4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부터 메모장을 펼게요. 자, 1단계에서 yes로 코드 끝날 확률은 4분의 49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2단계에서 1단계는 비록 페일이었지만 2단계에서 우리 22,000개가 지나는 직선을 찾아버렸네. yes가 뜨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를 49로 나눠. 즉 1단계는 페일인 거죠. 곱하기 4 나누기 49. 2단계에서 yes가 뜰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0번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별로 안 걸리는데 굉장히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50번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50번 노 나왔다는 거죠. 중간에 yes 나왔으면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번이나 이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 확률은 제가 요건 또 필기를 해서 적어드릴게요. 49분의 4면은 yes니까 다시 얘를 50번만큼 반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0.9x로 굉장히 큰 값이지만 얘를 50번이나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000 미세한 값이 나온다. 이게 틀릴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틀리겠습니까? 50번만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우리가 확률적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트랙에서 우리가 확률적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 소수나 소인수분해 같은 알려진 문제를 푸는 거를 우리가 테마 1과 테마 2에서 살펴봤고요. 또 실생활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다른 영역에 무작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후반부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번 주 수업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